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10차시 8강입니다. 오늘 배울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요. 중원지역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것이고요. 하상주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을 때 같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꽤나 이제 진지한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날짜가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4월 28일인데요. 아직까지도 등교 기한이 언제 될지 뚜렷하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아마 5월 5일 어린이날 지나고는 다음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몰라서 이 영상을 찍어주기는 합니다. 근데 쓸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코로나 국면도 슬슬 끝나가고 있는데요.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온라인으로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형생산물과 사유재산이 발생하게 되면서 계급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국가라고 하는 사회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중국과 만주와 한반도 그리고 일본 순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역사 시대로 넘어가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중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중국 최초의 왕조의 이름은 바로 하왕조이고요. 최초의 왕조이지만 앞에 어떤 단서가 붙나요? 문헌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책에는 최초의 왕조로 나온다라는 것이었어. 그치? 자, 그러니까 원리터우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서 성벽과 궁전 유적이 나오면서 여기가 책에 나와 있는 그 예전에 말로 전해지던 하왕조가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면 왜 추정이라 그랬냐면은 그렇죠. 여기가 하왕조인 것 같지만 아직까지 하왕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확실한 증거, 바로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헌상 최초의 왕조다라는 이런 단서가 붙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중국의 두 번째 왕조는 바로 상왕조입니다. 자, 이 상왕조는요, 밑줄 칠게요. 마찬가지로 황허강 중류 지역에 있었던 나라이고요. 기원전 1600년경에 세워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왕조 역시 마찬가지로 하왕조처럼 문헌상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기록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문헌상으로만 존재했던, 사람들이 책으로만 알았던 왕조가 바로 이 상왕조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상왕조에서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에요. 이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의 유적, 그래서 이제 은허라고 합니다. 상왕조는 마지막 수도가 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도였던 은의 이름을 따서 은왕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요. 상왕조도 원래는 문헌상에 존재하는 왕조였는데 무엇이 발견이 되면서 그 상왕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느냐? 바로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의 유적, 은허 유적이 발굴이 되고 또 거기서 갑골 문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에요. 상왕조도 이제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존재했던 왕조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골 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전부터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동물의 뼈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뼈들이 막 발견이 됐어요. 사람들은 어느 동물의 뼈인지 몰라서 이게 용의 뼈 아니냐 싶어서 그것을 용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주로 뭘로 썼느냐? 약으로 많이 썼어요. 그 학질,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을 때 먹는 약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답니다. 자, 그런데 18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청나라 말기인데요. 청나라의 관리였던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1등으로 합격할 만큼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또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899년 어느 날 굉장히 아팠어요. 학질에 걸려서 막 몸이 덜덜덜 떨리고 엄청나게 많은 열이 나고 막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구나 큰일 났다 싶어서 약국에 가서 학질 치료제 용골 주세요 해서 용골을 딱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고를 보니까 거기에 뭔가 정체모를 글자들이 막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한번 잘 이렇게 찾아서 조사해 보면은 뭔가 대단한 발견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직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약국마다 돌아다니면서 용골들은 싹 다 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그 뼈에 적혀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자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러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이 가능해지면서 만들어서 이어붙여서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글이에요. 어디서 봤지 생각해 봤더니 그렇죠. 역사책에 나오는 상왕조의 이야기하고 일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칩시다. 갑골문이란 무엇이냐? 거북 껍질이나 소뼈 등에 새긴 글자인데요. 이 갑골문 혹은 갑골문자가 발견이 되고 해석이 되면서 전선상에 존재했던 상왕조가 실존했던 왕조로 증명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왕조의 실체를 밝혀내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그렇다면은 상왕조는 왜 소뼈나 거북의 껍질에다가 글자를 새겼을까요? 자, 그 까닭은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는데 밑줄 칩시다. 자, 상왕조에서는 국가 중대사, 나라의 중요한 일, 예를 들자면은 전쟁을 언제 할 것인가, 수도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갑골로 점을 쳐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점 치는 방법은 어땠냐면요, 잘 말린 거북의 껍데기나 소뼈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자, 우리는 물체에 급격한 열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어떻게 되나요? 팽창하나요? 수축하나요? 팽창하게 되죠. 그죠? 자, 딱딱하게 잘 말린 이 소뼈나 거북의 껍데기를 갑자기 뜨거운 불에 던져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쪼저적 갈라지거나 퐁 하고 터지거나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점을 치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해요. 상왕조에서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해서 거북의 껍질을 구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라진 못을 보고 신께서 언제 전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이제 점을 치고 그 내용을 그죠? 거북 껍데기에다가 새긴 겁니다. 아니면은 뭐 소뼈 같은 걸로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서 물어보고서는 그것을 불에다 던집니다. 그리고 쩌저저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신께서 언제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답하셨다 라고 이렇게 점을 치고 그 내용을 또 소뼈에다가 새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왕이 직접 결정하거나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정하지 않고 점을 쳐서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이때는요 아직 초기 국가 단계예요. 국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갖추기 전이라는 것이죠. 자, 왕이 있기는 하지만 왕이 자기가 뭔가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조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 국가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왕이 명령대로 백성들을 움직일 만한 그런 어떤 힘이 혹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움직였느냐? 아직까지는 왕의 권위가 약했던 시기다 보니까 왕이 뭐 하자라고 하게 이야기해도 신하들은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힘이 약했던 왕은 자신의 의도대로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자신의 약한 권위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부터 빌려왔던 겁니다. 신의 뜻을 물어서 신의 뜻을 빌려서 자신의 의도대로 국가를 움직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도로 옮기자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왜요? 왜 싫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왜? 왕의 권위가 약하다 때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움직이기 힘든 때라고 했어요. 자, 하지만 거기서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제사를 해서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물었더니 신께서 수도를 옮기라고 하셨다. 하늘이 명령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렇구나 하고서는 움직이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초기 국가 단계는요 왕의 통치력이 약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 왕의 권위를 부족했던 권위를 빌려오던 단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중대사를 점을 쳐서 결정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반대로 보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제사를 지내서 신의 뜻을 묻던 제사장이 점차점차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자기에게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정치적 권력이 강해져서 이제 왕이 됐을 수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국가적인 제도나 조직, 법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던 상태였기 때문에 왕은 국가의 중대사를 신의 뜻을 물어서 점을 쳐서 결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정치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재정일치라는 식으로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무엇이에요? 왕이 곧 제사장이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신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왕조에서는 무지하게 많은 그런 어떤 각골문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1900년대 초에 이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라고 하는 이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거기에서 무수히 많은 양의 각골문과 청동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골문들을 해석을 하면서 상왕조의 역사가 완전히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 신정정치 같은 경우는요, 재정일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국가 초기 단계에서 아직까지 왕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부족한 권위를 빌려오는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또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상왕조는요 힘이 꽤나 큰 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소국들 작은 나라들을 정복을 하면서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고요. 그 다음 거기 BD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죠, 그죠? D자 지우고 C로 고쳐주세요. 기원전은 BC전이죠. 기원전 11세기경에 묻혀줍시다. 주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지금 몇 분째 녹화하고 있는지 좀 볼게요. 네, 12분 정도 됐네요. 자, 봅시다. 뭔 얘기하고. 그래요. 자, 기원전 11세기경 주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 상왕조의 멸망과 주나라의 성립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자, 이 상나라의 주왕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 그 다음에 군사적인 재능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크게 발전시켰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상나라의 주왕 앞에 한 여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달기라고 하는 여자였고요. 어땠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지무지 예쁜 여자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상주왕의 달기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라고 합니다. 자, 얼마나 예뻤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이 달기가 지나가는데 꽃이 활짝 펴있는 꽃이 달기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난 쟤에 비하면 나는 못생겼어 라면서 꽃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였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되게 예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설에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자, 아무튼 이 달기는 되게 예쁜데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굉장히 사치스럽고요, 또 잔인하고요, 또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그런 어떤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달기에게 푹 빠진 상주왕의 경우에는 이 달기의 이 사치스럽고 잔인하고 변태적인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상한 짓들을 되게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사자성어로 주지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채우고요. 그 술로 채워서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 주변의 그 나무들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걸어놨대요. 그래서 술로 만든 연못, 고기로 만든 숲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술로 연못을 만들고 주변 나무에다가 구운 고기들을 걸어서 배를 타고 상주왕과 달기가 술 연못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술 마시고 싶으면은 연못에 물을
술이죠. 한번 떠서 마시고 안주 먹고 싶으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에 걸린 고기 하나 딱 건져서 먹고 이렇게 놀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육림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흥청망청 돈을 쓰면서 술 마시고 노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주지육림이라고도 하죠. 상식과 지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상식과 교양이 풍부해지는. 자, 그 외에도 뭐 이제 굉장히 호화로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하는 등 대단히 사치스럽고 이 잔인하고 변태적인 이 달기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했답니다.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요, 나라 돈을 막 갖다 썼다라는 거죠. 자, 이 주지용림을 만들고 초호화로운 궁전 같은 것들을 짓고 하는 돈 전부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전부 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만든 것들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백성들은 이 상주왕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요. 자, 이런 미친 짓들을 하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도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박힌 신하들이 와서 전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정치를 제대로 하십시오. 달기를 멀리 하십시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달기에 푹 빠진 그 상주왕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버럭 화를 냈죠. 그러면서 이 달기를 욕한 그 충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달기 성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잔인하고 변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자, 그래서 달기가 그 충신들을 충원을 했던 충신들을 죽이려고 할 때 잠깐 그냥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죽여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다가 불을 피워놓고 불입니다.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구리로 만든 봉을 여기에 살짝 걸쳐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끌미끌하게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은 사형이 결정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발로 무사히 건너가면 널 살려줄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살라보려고 맨발로 이 구리봉을 딛고 가는데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없겠죠, 그죠?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불을 오랫동안 쬐어놨기 때문에 엄청 뜨거웠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하다가 우와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달기는 깔깔깔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의 여자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주왕도 기뻐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로 해도 안 되고 미친 짓만 계속하는 이 상나라의 주왕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이 상나라의 서쪽단을 다스리고 있었던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무지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리고 신하지만은 나라를 백성을 위해서 이 왕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발이 반란을 일으켜서 상나라 주왕의 군대를 격파를 하고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다? 그 나라가 바로 주왕조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달기 어떻게 됐을까요? 달기도 물론 죽었죠. 도끼로 이제 목을 베가지고 처형을 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형수, 그러니까 이제 도끼로 목을 치려는 사람이 달기의 얼굴을 보고서 나 이 사람 도저히 못 죽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형 직전에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에 도끼로 목을 쳐서 죽였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있죠. 모든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라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 상나라를 무너뜨리는 주발이 자신의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요, 조선시대 때 쓰인 고려시대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식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려라는 나라 원래 되게 참 훌륭하고 괜찮은 나라였는데 막판에 가게 되면서 뭐 공민왕, 공양왕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나라가 너무 망가져서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성계께서 어쩔 수 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역사 서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 주나라의 멸망과 상의 멸망과 주나라의 성립에 대한 이 이야기도 후대의 주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재밌지 않나요?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왕조, 이제 주왕조로 왔습니다. 자, 주왕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상왕조에서 주왕조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왕의 지배력이 약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나라의 경우에는요, 상나라보다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전국의 땅을 직접 다스릴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이 각각의 땅들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드디어 국가를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밑에 선생님이 그림을 넣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다 다시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동그라미가 주나라 정체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주나라의 왕은 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배력이 약하고 왕권이 많이 강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은 나라 전체 중에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나라 왕은 자기의 힘이 닿는 지역은 직접 통치를 하지만 자기의 힘이 닿지 않는 지역들은 어떻게 통치한 것이냐? 그 지역들을 여러 개의 지방의 단위로 나눕니다. 그 각각의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국이라고 불러요. 국. 나라 국자였습니다. 주왕은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나머지 지방들은 여러 개의 국으로 나누고요. 그 국을 다스릴 사람을 보냅니다. 임명해서 보내요. 자, 이 지방의 국이라고 하는 단위를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를 제후라고 불렀어요. 자, 다시 말해서 봉건제는 어떤 제도이냐면요, 왕은 자신의 힘이 닿는 영역을 자신이 직접 통치하고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후를 임명을 해서 그 제후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방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봉건제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제후의 역할은 무엇이었다? 왕의 힘이 닿지 않는 지방을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이 제후의 역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제후는요, 자치를 행사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뭐 왕이 개입을 못한 거죠. 그죠? 힘이 닿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주나라 왕은 중앙을 직접 통치하고 이 지방의 국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은 온전히 제후에게 맡겨진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이 국을 다스리는 일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후가 살다가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제후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왕이 개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죽게 되면은 그 아들이나 혹은 뭐 동생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세습을 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통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봉건제를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왕은 자신의 힘이 닿지 않는 곳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후라는 사람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제후로 하여금 각각의 땅을 국 단위를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제후라고 하는 사람은 왕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도 왕의 신하니까 왕보다는 힘이 약하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제후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 국 전체를 다 다스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후 밑에는 경 또는 대부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후는 또 왕으로부터 받은 땅을 경, 대부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대부 밑에, 경이나 대부 밑에는 또 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들로 하여금 경대부는 자신이 제후로부터 받은 땅을 또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경대부 사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지방 통치 방식, 그것이 바로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왕은 제후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제후라고 하는 관직을 주고요. 그가 다스릴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
권리를 제후에게 주죠. 그죠? 자,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런 거를 이제 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제후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행위를 가지고 분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 책봉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제후는 왕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후는 그렇죠. 자, 제후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왕에게 일단은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공이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혹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왕에게 이제 선물이라든지 세금의 일부를 보내야 했어요. 이거 이제 공물, 조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군사적 봉사에 의무를 집니다. 나라가 전쟁을 한다거나 혹은 왕이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왕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어떤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요, 제후와 경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경대부와 제후 사이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 직접 만나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통치가 되는 것이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그 봉건제 앞에 뭐라고 단서가 달아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연적 봉건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왜 혈연적이라는 단서가 붙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후로 임명이 되었느냐? 왕의 아들이나 동생과 같이 왕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혈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후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대부 같은 사람들은 누구랑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들의 경우에는 제후의 아들이거나 동생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주나라에서는 왕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후와 경대부로 임명을 했을까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죠. 보통은 자기의 가족들이 그렇죠. 그죠? 자, 봅시다. 주나라 왕이 자기의 힘이 다 닿지 않는 땅을 제후를 임명을 해서 그 땅을 대신 통치하겠어요. 거기는 자기의 힘이 닿지도 않고 닿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힘을 길러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왕이 그것을 막아내기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멀리서 반란을 준비하는지 군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제후를 어떤 사람으로 임명해야 될까? 얘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기의 아들이나 동생과 같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했던 것이고, 제후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경대부를 자신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에서부터 제후, 경대부 이렇게 내려오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혈연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봉건제를 뭐라고 부른다? 혈연적 봉건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괜찮은 제도였을까요? 네, 꽤나 성공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이 왕의 힘이 부족했지만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후와 경대부들이 각각의 지방을 잘 통치했고, 주나라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제도가 바로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자, 혈연적 봉건제 거기 나와 있는 그림들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수도를 제외한 지역의 왕족과 공신 등을 제후로 보내어 대대로 다스리게 한 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신은 무엇을 공신이라고 하나요? 공을 세운 신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왕의 신하들을 공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도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무엇도 필요하느냐? 통치 사상도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한테 잘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냥 잘 따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왜?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야.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이대로 잘 따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왜? 라고 물었을 때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해 주는 게 바로 통치의 사상,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주나라는 어떤 것을 통치의 사상으로 내세웠느냐? 첫 번째, 천명사상이에요. 빈칸에 들어가죠. 자, 천명사상이란 무엇이냐? 왕이 곧 무엇이다? 거기 한자 정도는 읽을 수 있죠, 그죠? 왕이 곧 천자다, 하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봉건제 구조를 보면은요, 땅의 크기만 있다 뿐이지 사실 각각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후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제후들로부터 충성심을 유지하게 하고 또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너네가 왜 나에게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천명사상입니다. 내가 왜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하늘이 나를 왕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게 천명사상인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죠. 뭐라고? 그래, 네가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건 알겠다. 그런데 왜 하늘이 너를 선택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통치의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봅시다. 덕치주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봅시다. 무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덕으로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덕치주의라는 겁니다.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덕치주의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주나라의 왕이 주밥이 주나라를 세운 것은 덕이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대를 일으켜서 상주왕을 제거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죠? 무력이 세서 이 사람이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무력이 강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나도 힘세면은 너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네도 다른 마음 품지 말고 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치 사상이 바로 이 덕치주의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나라 이제 제대로 된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상이 나왔네요. 그죠? 이제 국가의 모습을 서서히 제대로 갖춰가기 시작을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본 건데요. 이 주라고 하는 나라는 혈연적 봉건제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으로 천명사상, 덕치주의 같은 것들을 내세움으로써 이 상나라가 상을 무너뜨리고 이후에 중국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키고 통치 질서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주나라는 왜 망했을까요? 요거까지만 더 살펴볼게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자, 이렇게 꽤나 괜찮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주나라는 왜 망했을까? 자, 이 혈연적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밑주십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혈연 관계가 약화된다라는 것이에요. 혈연 관계가 약화되면서 주나라 역시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왕이 있어요, 그죠? 자, 왕은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은 그 자기의 자리를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겠죠, 그죠? 첫째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겁니다. 세습을 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아들들 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동생이라든지 뭐 공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죠?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왕은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분봉 그죠? 제후로 책봉을 해줬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첫째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요. 첫째 아들은 왕의 자리를 이어받고 둘째 아들과 다른 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임명되는? 이게 이제 제후로 임명되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봉건제의 모습이다라고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왕과 제후의 관계 가깝나요?
가깝죠, 그죠? 형 동생이잖아, 그지? 동생은 형을 위해서 제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기꺼이 형에게 충성할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혈연적 봉건제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될 때, 소화가 될 때의 모습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제후와 제후의 사이들도 어때요? 그렇죠? 형제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예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후와 제후 사이의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옆에 있는 제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서 나라가 평화롭게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겠죠. 이렇게 이제 첫째 아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부터는 이제 다른 자리를 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종법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참고삼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죽으면 제후의 자리 누가 이어받을까요? 그 제후의 아들이 이어받겠죠. 그죠? 얘도 죽으면은 그 아들이 세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왕과 제후의 관계는 어떻나요? 이 상태에서 왕과 제후의 관계는 사촌 관계는 그죠? 자, 여러분들 사촌 누군지 아나요? 알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사촌은 다 알죠. 내 사촌이 왕이면 제후인 나는 왕은 사촌형을 위해서 기꺼이 제후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왕에게 충성할 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뭐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사촌전은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사이잖아요. 그죠? 자, 제후와 제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촌 정도 되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에서도 돈독한 우정이라든지 그죠?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평화로운 나라가 유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물려받고 이 제후가 죽고 그의 아들이 제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왕과 제후의 관계는요? 8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죽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그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이 제후가 죽고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고 아들이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왕과 제후의 관계가 4촌, 8촌, 그 다음에 16촌, 그 다음에 32촌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나의 32촌 친척 누군 줄 아나요? 아무도 모를걸요. 그죠? 무슨 소리예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약해지게 되네요. 그죠? 32촌쯤 되면은 너무나도 먼 친척이다 보니까 뭐나 다름없어요? 사실 남남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나의 32촌을 위해서 내가 제후 역할을 충실하면서 왕에게 충성할 만한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들겠죠. 그죠? 쟤가 뭔데? 쟤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쟤한테 충성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은 왕과 제후와의 관계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후와 제후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촌수가 멀어지게 되면서 남남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 가까운 관계였을 때에는 제후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제후가 가진 땅 되게 좋은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 땅 내가 한번 뺏어볼까? 라는 뭐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원래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었던 충성심, 제후의 충성심은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왕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제후의 자립성은요,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제후가 다스리는 각각의 땅, 국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독립적인 국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주나라 왕실의 권위라든지 이 주나라 왕이 제후에 대해서 갖는 통제력 같은 이러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약화되는 그것이 바로 이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가 나타난 주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수많은 제후들이 독립국처럼 되어버리면서 수많은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분열되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이 첫 번째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수없이 분열되는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조금 뭐랄까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수업했으면 이거보다 수업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이거보다 더 수업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말도 꼬이고 재밌게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아무튼 계약 후에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 있으면은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릴 테니까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것도 많이들 눌러주세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